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쉬우셨죠? 근데 오랜만에 답안지 쓰시니까 잘 안 써지시죠? 그래요. 그런 느낌이 우리 시험장 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장 가시기 전에 답안지 감각을 좀 살리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합의관할을 할 차례죠. 자, 합의관할은요. 29조 한번 보세요. 29조요. 자, 29조에 보시면은요, 이제 합의 관할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28조까지 관할의 지정까지 본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합의 관할하고 변론 관할인데,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요. 그리고 빨리 이 법원 부분을 벗어나야 돼요. 시험 보시기 전날에도요, 이 법원 부분이랑 당사자 부분에서 오래 멈춰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물론 이제 중간에는 전부 다 이해할 것들이 있고 약간씩만 암기하실 게 있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산이 하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판력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 주관적 병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험 전날 여기서 절대 이렇게 오래 멈춰 계시면 안 돼요. 자, 거기 당사자는 합의로 1심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 관계 그랬어요. 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거기 1심 관할 법원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2항의 일정한 법률 관계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서면이라는 거하고, 그게 이제 다 요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합의 관할은요, 뭐 합의 관할 이렇게 있지만 말을 뒤집으면 관할의 합의죠. 관할의 합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부재소특약하고 이런 걸 봤었는데, 요거는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는 소송상 합의죠. 그리고 이제 사법계약설에 의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의 경우는 이제 사법계약으로 본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이제 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계약이죠. 소송계약. 성질이 명확히 소송계약이고요. 자, 1의 부분은요. 여기서는 조금 책을 만들으시고요. 자, 의 부분은요. 셋째 줄에 말한다 있어요. 거기서 슬래시를 딱딱 그시고요. 그 위에 세 줄이 개념이고 그 밑에가 이제 인정 취지고요. 첫째 패러그래프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 개념, 동그라미 2 인정 취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동그라미 3 보통거래 약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는 밑으로 화살표를 내리셔서 약관법 규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사실은 이 부분에 읽을 것도 없어요. 자, 우선요. 첫째 줄에요. 합의 관할이라 함은 그러고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생기게 되는 관할이다 그랬고요. 자, 거기 예가 나와 있고 이제 셋째 줄에요.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법원 간의 재판 사무의 공평한 분배를 고려하는 외에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의로 이거를 배제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임의 규정 뭐 이렇게 임의 규정 그다음에 강행 규정 봤었고 또 우리가 임의 관할, 전속 관할 봤었어요. 근데 바로 당사자의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부분, 즉 규정에 대해서 위배해도 괜찮은 부분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요.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합의 관할인데, 그래서요, 거기 첫째 패러그래프 마지막에서 둘째 줄에요. 오히려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어 전속 관할 아닌 임의 관할의 경우에 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거기 임의 관할의 경우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뭐 첫째 줄에요. 보통계약 약관 속의 관할합의 조항 요것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보통계약 약관 속에 관할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 경우인데 이제 뭐 보통은 문제가 안 되고요. 거기서 세 줄 내려오시면은요. 자기의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건데 자, 이거는 먼저 민법에서 다 보신 거예요. 페이지를 넘기시면은요. 페이지를 넘기시면 끝에요. 약관규제법 14조는 약관상의 관할 합의 조항이 부당하게 분리할 때에는 무효가 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곽주 1번을 보시면은요.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면서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 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건 약관규제법 14조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게 983-863인데요. 거기 사례 케이스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김영주 교수님이 그걸 간단하게 케이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자, 거기 대전시민 T는 SK건설이 대전시 유성구 노운동의 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SK대전 지점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은 SK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본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서울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6차 불입금 중 3차 불입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 내용에 따른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T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전지법에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대전지법은 서울지법에 소송을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서울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송 결정을 내렸고 T가 대전지법의 이송 결정에 항고한 경우에 항고법원은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합의에 의해서 이게 부가적 합의인지 전속적 합의인지 이런 견해 대립이 나오는데 어쨌든 통설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 요 셋째 줄에 보시면 이건 전속적 합의란 말이죠. 전속적 합의인데 일은 유유해 보여요. 근데 자 거기 둘째 패러그래프예요. 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업이 아파트 공급 계약서상에서 자기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관할 합의 자체가 약관규제법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전속적 합의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세 줄 내려가시면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무효고 그래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무효라는 얘기 이렇게 나와요. 무효라는 얘기. 그래서 자 그러니까 서울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합의가 무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이송 결정에 대해서 자, 대전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항고한 경우에 그거를 인정을 해주겠죠. 인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사례가 나온다면은 이제 뭐 합의에 우선 뭐 성질도 문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유효한가 이런 문제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합의의 요건에 형식적으로 맞는가 이런 건 형식적으로 맞는단 말이죠. 하지만은 요게 이제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별도로 목차로 잡으셔서 써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 근데 보통거래 약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법 속에서 다루지는 몰라도 소송법에서 요거를 논점으로 해갖고 내기는 좀 애매해요. 자, 그 다음에요. 성질은요. 자, 이제 양가로 일에 있는 게 이제 소송계약이라는 거예요. 소송계약이라는 의미고, 즉 소송행위라는 의미고요. 양가로 이에 있는 게 이제 의사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예요. 옆에다가 소송계약, 의사하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그 양가로 일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실은 그 뒷부분 세 줄이 그 무인성에 관한 얘기예요. 무인성에 관한 얘기.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며 그리고 거기 반대설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무시하시고요. X표를 거버리시고요. 그 요건이나 효과는 소송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소송행위에는 소송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소송 능력이 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요건, 효과에는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위에다가 쭉 두 개를 빼셔가지고 요건, 효과설 이렇게 놓으시고요. 페이지 326 이렇게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무인성에 관한 얘기는요. 이제 그거를 관할 합의를 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공급 계약을 하면서 관할 합의를 한 것처럼 어떤 사법상의 계약을 맺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맺는데 그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그러면 관할 합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관할 합의 왜 해요? 문제 생겼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생겼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인이어야겠죠. 영향을 안 받아야겠죠. 그래서 거기 끝에서 둘째 줄에요. 본계약인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관할 합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무인성 그랬어요. 자, 거기만 줄을 치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2번에는요. 의사하자인데요. 이제 합의 자체에 이제 의사하자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요것도 예, 그 첫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요. 자, 합의의 하자의 문제는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 그랬어요. 유추 적용 박스 치시고요. 해야 한다. 거기까지 줄을 치시면은요. 거기 뭐 반대설 있음 그랬는데 그것도 무시를 하시고요. X표 쳐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자, 민법상의 계약처럼 법원의 관여 없이 당사자 간에 체결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소송계약이긴 하지만 법원의 관여 없이 당사자 간에 체결되니까 민법 규정 유추 적용하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자 요건은요. 이제 요건은 요걸 두 문자를 따서 외워두세요. 두 문자를 따서 외워두시는데 어떻게 외우시냐면 일임법 서시특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법 전문으로 현장 조작이 가능한 이제 요건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임법 서시특 이렇게 외우시고요. 양가로 일이 일하고 임의에 관한 거예요. 일하고 임. 그러니까 1심 법원 할 때 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일임법 서시특은 요건 옆에다가 이렇게 괄호쳐갖고 써놓으시고요. 일의 동그라미, 임의 관할 때 임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양가로 2번에서는 특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일임 특.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는 서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4에서는 시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5에는 거기도 특정이 나왔는데 앞에 또 특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법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법원. 관할 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그랬는데 법원이요. 그래서 일임법 서시특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우선요. 자, 우리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심 법원, 1심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우리가 전에 임의관할과 전속관할에 대해서 봤듯이 임의관할이어야 된다는 게 내용적으로 전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1심 법원에 임의관할에 한해야 된다. 요거를 갖다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는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1심이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에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거기만 박스를 쳐놓으세요. 그거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걸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 밑에 줄에요. 어떤 특정한 재판부나 법관 거기도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것도 밑에 줄에 무효 이랬어요. 무효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거는 관할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관할이어야 되니까 사무분담 변경하는 건 무효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임의관할에 관한 얘기라서 첫째 줄에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등 임의관할에 한하여 합의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 전속관할 나와 있는데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세요. 전속관할. 그러면 그냥 쓱 보고 지나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법전에 분명히 일정한 법률 관계로 말미암은 소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 그러는 거예요. 우리 29조 2항 이렇게 돼 있죠. 자, 둘째 줄에요. 합의의 대상인 법률 관계를 특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슬래시를 딱딱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피고의 관할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 거기다 줄을 치시고요. 합의의 대상인 법률 관계를 특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포괄적으로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뭐 관할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요. 모든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합의, 즉 거기요. 포괄적 합의,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라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 거기 무효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포괄적 합의, 무효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면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둘째 줄의 끝에요. 합의는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줄을 치시면 돼요. 제가 줄칠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칠 부분만. 그 다음에 줄치는 부분 중에 가다가 이렇게 박스 치는 부분이 있고 동그라미 피지는 부분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달되시면 이걸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르륵 보고 지나갈 때 그것만 탁탁탁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서 딱 판단이 들어요. 안 볼지가 키워드 딱딱 보면 보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을 못해요. 잘. 근데 이제 막판 되면 그게 필요해요. 되게. 그래서 자, 거기 둘째 줄에 합의는 반드시 동일 서면에 의해서 체결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별개의 서면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하여도 되고 또 때를 달리 거기도 박스 치시고요. 때를 달리 해도 된다 그랬어요. 뭐 굳이 설명은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합의의 시기도요. 거기 첫째 줄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거기도 줄을 치시고요. 그러니까 합의는 어느 때 심지어는요. 밑에 줄에 소재기 후 여기다가 줄을 쳐보세요. 소재기 후 아무런 제약이 없다. 소재기 후에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 의미는 별로 없고요. 거기 나오는 건 그거예요. 관할이 그거에 의해서 변경되는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재량 이송의 심판 편의 이송을 위한 전제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이 특정돼야 하는데 둘째 줄 끝에 보시면은요. 자, 수개의 법원을 정해도 무방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모든 법원 거기 박스 치시고요. 자, 전국의 모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 그 다음에 원고가 지정하는 법원 거기도 박스를 치시고요. 밑에 줄에 무효 그랬어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자, 전국의 모든 법원이나 원고가 지정하는 법원에 그렇게 하면 무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법원의 관할을 배제 거기 박스를 치시면은요. 자, 우리는 모든 법원의 관할을 다 배제하는 합의라면 그거는 관할 합의가 아니라 차라리 우리 소재기 하지 말자라는 합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소 합의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자, 그래서 전국 모든 법원, 원고 지정 법원 무효, 그 다음에 모든 법원 관할 배제, 차라리 부재소 합의 이렇게 됐고요. 자, 근데 이제 합의를 하는 모습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원래의 법정 관할 법원에 더 보태서 부가적으로 합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법원에 전속적으로 거기만 우리가 소를 제기하자 이렇게 하는 합의인지, 이걸 앞에 걸 부가적 합의라고 그러고 뒤에 거를 전속적 합의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게 우선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가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우리 국제재판 관할권 봤었는데요. 자, 우선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게 이제 첫째 세 줄은요, 개념에 관한 거예요. 개념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넘어가셔갖고 쭉 묶으시면은요, 거기는 반가로 2 해놓으시고요. 불분명 이렇게 하세요. 불분명. 앞에는 반가로 1 개념, 거기는 반가로 2 불분명 이렇게 돼 있고요. 묶는 김에 다 묶어버리죠, 뭐. 그 다음에 자, 양가로 2에서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 이랬는데요. 자, 그거는 반가로 1 옆에 반가로 1 그렇게 하시고요. 전속적 합의 이렇게 해서요. 전속적 합의. 그 다음에 반가로 1에서 네 줄을 쭉 묶으셔가지고요. 동그라미 1 문제점 이렇게 하시고요. 동그라미 1 문제점.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까지요. 무효라고 했다. 그까지 쭉 묶으시면은요. 점 1부터요. 거기 다섯 줄을 쭉 묶으시면 동그라미 2 하시고요. 인정 요건, 이제 유효 요건 이렇게 하시고 유효 요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반가로 2 전까지 묶으셔서요. 동그라미 3 유효한 경우 취급 이렇게 하세요. 유효한 경우 취급. 자, 그래서 문제점, 인정 유효 요건, 그 다음에 유효한 경우의 취급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법 특례는 반가로 2 하시고 국제사법상 합의 요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제사법상 합의 요건. 자, 그래서요. 자, 우선은 이제 개념은 뭐냐 하면 거기 법정 관할 외에 한 개 또는 수개의 법원을 부과하는 부가적 합의 그랬어요. 부가적 합의.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밑에 줄에 전속적 합의. 뭐 이 개념은 그렇게 뭐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거기 부가적 합의, 전속적 합의 그거만 딱 박스를 쳐놓으시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는 거기 자, 통설 판례 부분이 나오고요. 앞부분에 이제 통설 판례 부분이 나오고 밑에 이제 반대설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자, 불분명 밑에요. 거기 뭐라고 쓰시냐면 전속적 합의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밑에다가 경우를 나눠가지고 전속적 합의설, 이분설 이렇게 나누시고요. 전속적 합의설, 이분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분설이 통판 이렇게 쓰시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관할 합의가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그러니까 그 첫째 줄에요. 이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할 때는 그게 문제 제기예요. 그게 문제 제기인데 뭘로 볼 거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거기서부터 이제 통설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통설 판례가 나오는데 경합하는 법정 관할 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볼 것이다. 거기만 줄을 치시면 되고요. 자, 거기서 뭐 이해가 나오는 거고 밑에 줄에 통설 판례 거기만 박스를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게 통설 판례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통설 판례에 대해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거기 이제 반대설이 나오죠. 자, 부가적 합의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합의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속적 합의로 보자라는 거고요. 다만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의 경우에는 통설과 같이 해석하자 그랬는데요. 그 전속적 합의설에요. 그게 이제 전병서 교수님이 쓰신 거를 거기 조금 보충을 해놨어요. 내용을. 자료에 보시면은요. 13페이지에 자, 정 교수님하고 전 교수님이 우리 이제 부가적 전속적 합의설을 취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합의를 했다면 그거 뭐 그렇게 경우 나눠서 보느냐, 법정 관할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나눠서 보느냐, 당사자 의사는 오히려 전속적 합의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의사 해석에. 자, 그래서 거기요. 일부러 관할에 합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는 합의로 지정한 법원에서의 소송 수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그 밖의 법원에서의 소송 수행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뭐요? 의사 해석이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거고요. 특정한 법원을 지정한 이상 그것이 법정 관할 법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요게 이제 통설을 깨는 거죠. 특히 부가적이라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속적 합의라고 해석을 하자 그랬고요. 다만 뭐 보통 거래 요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가적 합의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합의로 해석하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당사자의 의사 해석 이렇게 써놓으세요. 당사자의 의사 해석. 나중에 여기 보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라는 거는요.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에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통설판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법정 권한 중에서 한 군데를 정했으면 그건 전속적 합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그거 아니고 나머지 중에 정했으면 그거 부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는 그것도 이제 당사자의 의사를 근거로 해요. 그게 추정적 의사에 맞다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그냥 그렇게만 내용을 쓰시고요. 자, 그 전속적 합의설에 대해서만 이제 당사자의 의사를 그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논고를 쓰시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인데 거기 이제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모습 그래갖고 여기도 역시 그 이제 섭외적인 사건에 있어서 외국 법원하고 우리나라 법원하고 다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다 문제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 과연 외국 법원을 갖다가 전속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외국 법원의 관할을 전속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그게 유효한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 줄에요. 자, 국내 법원 외의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부가적 합의와 외국 법원만을 배타적으로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후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거기까지가 문제 제기예요. 거기까지가 문제 제기고 과연 이걸 유효하게 볼 수 있느냐 결국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요. 점이래 이제 국내 재판권에 전속하지 않는 사건 그랬어요. 국내 전속 않는 그랬어요. 국내 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 전속하지 않는 사건이고 두 번째 자, 합의한 외국 법원이 당해 사건에 국제재판 관할권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국제재판 관할권. 자, 국제재판 관할권 어떻게 정했어요? 저번 시간에요. 역주지설, 조리설, 수정역주지설에 의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정역주지설에 의해 갈 때 그 나라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그거에 의해서 해석을 했을 때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당해 사건이 그 외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 관련성이 있을 것. 거기에 합리적 관련성이에요.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합리적 관련성. 자, 이시현 선생님은 여기 세 가지 요건이다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다른 교수님들은 여기다가 네 가지 요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밑에 줄에요. 전속적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는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거를 네 번째 요건으로 하세요. 4 해가지고, 점 4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요거를 네 번째 요건으로 삼으세요. 자, 그래서 국내에 전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외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 갖고, 그 다음에 걔들이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합의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는요 유효한 경우에 취급 그랬는데 그때 이제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거기서부터예요.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 밑에 줄에 각하 그랬지만요. 이제 전속적 합의니까요. 전속적 합의가 유효할 때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하면 부적법 각하해야 되지만 밑에 줄에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까지만 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국제사법의 어떠한 특정한 소송들에 대해서는 그런 합의에 대해서 어떤 요건들을 마련했단 말이죠. 이걸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첫째 줄에 소비자 계약에 박스 치시고요. 둘째 줄에 근로계약에만 박스를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시면은요. 아까 좀 전에 보시던 13페이지고 전속적 합의설 밑에 있는 자료예요. 그게 우리 각자 3번에 있는 판례예요. 판례인데 판시사항 보시면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요건 및 전속적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효력 그랬고요. 무효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재판 요지에 보시면 제가 요건을 번호를 붙여놨죠.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는 1.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않고 2. 지정된 외국 법원이 그 외국 법상 당해 사건에 대해 관할권 가지고 세 번째,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한편 네 번째,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행위는 그 관할 합의는 공소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요건을 그렇게 만드시고요. 자, 거기서는 아까 국제사법 특례에서는 소비자 계약하고 근로계약 거기만 박스를 치시라 그랬어요. 그래도 불안하시면은요, 거기 점 1에 서면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점 2에 사후적이라는 부분하고, 점 3에 부가적이라는 거하고, 거기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럼. 서면, 사후적, 부가적,
요게 요건이라는 거예요. 요게 요건인데 요건 뭐 국제사법에 있는 거니까요. 우리 소송법에 있는 거 내기도 저기 바쁜데 어떻게 국제사법까지 낼 수가 있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시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의의 이제 효력이 나와요. 관할 합의의 효력이 나오는데, 자, 우선 관할의 변동을 보시면은요, 둘째 줄에, 자,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그랬고요.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이제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 그렇겠죠?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요. 그 다음에 전속적 합의, 거기 박스를 치시면은요, 인 경우에는 법정 관할 법원의 관할권을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생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속적 합의관할 거기 박스를 치시고요. 자, 그때도 전속관할이 아니라 주의하실 거는 그때도 성질은 임의관할이며 그랬고요. 법정의 전속관할 아니다 그랬어요. 그까지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자, 그 밑에 줄에요. 자, 만약에 합의를 무시하고 딴 법원에 제기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뒤에 나올 변론관할을 미리 땡겨서 일부러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대응을 하면, 즉 응소를 하면 변론관할권, 거기다가 한번 박스를 쳐놓으세요. 변론관할권이 생기며 합의된 법원이라도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뭐냐면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법원에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법정관할 법원에 했을 때도 관할 위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소관할,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뒤바뀌어서요. 합의된 법원이라도 다른 법원에 그럼 이송시킬 수는 없느냐? 그랬을 때 그러니까 거기다가 슬래시를 살짝 거놓으세요. 그 다음에 합의된 법원이라도 현저한 지연, 거기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자, 현저한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법정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35조를 보시면은요. 35조는 분명히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그랬단 말이죠.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전속관할은 뺀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현저한 지연만 나와요. 손해는 안 나오고. 왜 그러냐 하면 합의에 의해서 사익적인 손해라는 것은 처분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적인 요소인 지연이라는 요소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옮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자,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익 X 이렇게 쓰세요. 사익 X 현저한 지연 옆에다가 사익 X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그러한 효력의 주관적 범위 그랬어요. 그럼 원래는 그렇게 관할을 합의하면 그 합의한 당사자 간에만 그게 효력이 미치는 게 원래 당연한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미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가로 1 옆에는요. 당사자, 승계인 이렇게 놓으시고요. 승계인. 자, 당사자는 당연히 당사자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승계인이 문제란 말이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옆에는 반가로 2 하시고 일반 제3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승계인인 경우하고 일반 제3자하고 나누는 게 승계인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뭘 하든지 간에 계속 소송 승계할 때도 나오고 독립당사자 참가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변론종결의 승계할 때도 나오고 계속 승계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 승계가 나올 때는요. 항상 이게 포괄 승계하고 특정 승계를 나눠서 본단 말이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시훈 선생님이 꼭 포괄 승계를 일반 승계라고 꼭 쓰세요. 다른 교수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꼭 일반 승계라 그러시거든요. 어쨌든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관할에 합의를 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들이 그 소를 제기하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승계, 그 관할 합의를 상속을 시켜주는 게 맞겠죠. 그런 합의에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거기요. 첫째 줄에 일반 승계인 거기 박스 치시고요. 이제 첫째 줄이 문제 제기예요. 일반 승계인, 그 다음에 그 끝에 특정 승계인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요. 자, 이렇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이나 합병이나 이렇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특정 승계인일 경우에는 문제란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긴 무슨 내용이 써 있는 거냐면 자, 채권일 때는 합의가 효력이 미치고 물권일 때는 오히려 효력이 안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다른 데서 보는 거하고는 거꾸로 가거든요.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상식하고는 거꾸로 가는데 그 근거를 보시면은요 이해가 되세요. 자, 둘째 줄에요.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거기요 밑에 줄에 채권 동그라미요 과 같은 것이면 양수인도 변경된 내용의 권리를 양수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변경된 내용의 권리를 양수. 근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도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합의에 의해서 변경된 만큼을 이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 효력이 그 양수인에게 미친다. 그런 다음에요. 할 것이나 다음에 슬러시를 딱딱 보시면은요. 그 밑에는 이제 물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요. 법률상 정형화되어 있는 물권인 경우 거기 물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대세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두 번째 논거는 또 합의된 바를 등기부상 공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대세적으로 변경 부분하고요. 공시 이 부분에다가 박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공시. 그래서 물권 양수인은 양도인이 한 합의에 구속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 뭐 935, 536 판례가 나오는데요. 그거 보시면은 이거 근저당권 문제예요. 근저당권 자료 보시면은요. 간단한 건데 요건 뭐 보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세요.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 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 승계인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고요.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게 그 판례고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뭐냐면 일반 제3자예요. 이제 승계인도 아니고 아예 일반적인 제3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연히 이제 보통의 일반 제3자라면 안 미치겠죠. 근데 이제 승계인도 아니고 일반 제3자도 아니고 약간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요. 채권자와 보증 채무자 간의 합의. 그랬고요. 그게 그러니까 주채무자에게 미치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 채권자와 연대 채무자 중에 1인 간의 합의 그랬어요. 그것도 다른 연대 채무자한테 미치겠는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채무자나 연대 채무자에게는 안 미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요. 뭐 여기 뭐 사례 그거에 관한 사례가 있는데요. 금방 우리 봤던 935, 536에 관한 사례는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그러니까 합의관할도 별로 어려울 게 없죠. 합의관할에서는 뭐 주의하실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요건, 1인법 사시특 외우시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 합의하고 전속적 합의라는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 거기에 대한 견해 대립. 그 다음에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4가지. 요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하실 게 지금 본 것처럼 효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특히 특정 승계인 부분.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것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론관할은요, 괄호 열고 이제 바뀌었죠? 응소관할에서 변론관할로 바뀌었는데, 30조를 보시면은요, 자,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그랬어요. 즉, 관할권이 없을 때죠. 그죠? 관할권이 관할 위반일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요 셋째 줄에 본안에 관하여라는 말은 저번 시간에 우리 기피와 관련해서 봤었어요. 그죠? 기피 사유를 알고 있음에도 본안에 관해서 응소한 경우 이랬을 때는 요 본안에 대해서 진술한 경우 이랬을 때는 요 본안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 본안이라는 말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쓰이는 본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청구의 이유 유무란 말이에요. 청구의 당부에 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본안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응소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또 나와요. 자, 보시면은요. 자, 첫째 줄에 이제 개념이 나오죠. 개념이 나오고 먼저 뒷페이지에 인정 취지가 나와요. 근데 변론 관할이라 함은 자,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하였는데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그랬어요. 거기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지도요. 뭐 다치실 거 없고 첫째 줄에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 밑에 줄에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취지가요. 문제 안 삼으면 굳이 이송할 필요 없다라는 게 취지라는 거예요. 전속관할 빼고요.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임의관할 전속관할 그때 여기서 쓰면서요. 그때 합의관할 변론관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갖다가 우리 한 논점을 이렇게 비교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금방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구태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고 밑에 줄에 차라리 관할을 합의한 경우에 준하여 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 촉진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당사자 이익, 소송 촉진에 도움이 된다.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면 되고요. 당사자 이익 소송 촉진.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이 나오죠. 요건이 나오는데, 자, 첫째 줄에 있는 요건은 당연히 우리 이게 법조문에서 이제 현장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변론 관할의 요건은요. 자, 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관할 위반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건이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이 요건이 이제 그 관할 위반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 전체가 두 번째 요건으로 되는 거예요.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 변론을 구술로 했을 것.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문장이요. 피고의 관할 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그러니까 요 요건을 만약에 변론 관할이 나와서 여러분들 요건 쓰시게 되면 법정 그대로 빼시면서 첫 번째 요건만 관할 위반이라는 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빼뜨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소가 관할권 없는 1심 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우선은 임의 관할이면 되고 전속 관할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셋째 줄에요. 관할권을 어긴 경우라도 제1심의 토지 관할과 사물 관할 등 임의 관할 박스 치시고요. 어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및 거기요 전속 관할 박스 치시고요. 위반의 경우에는 변론 관할 생기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줄에 청구 취지 확장 반소 이랬어요. 청구 취지 확장 반소 이렇게 됐는데, 청구 취지 확장 반소 고기 줄을 치시고요. 밑에 변론관할, 맨 밑에요. 변론관할이 생긴다. 그래놓고 거기 269조 2항 그랬어요. 거기에 박스를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청구하다가요. 1억 2천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사물관할 문제죠. 사물관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독에 있다가 합의로 옮겨줘야 된단 말이죠. 옮겨줘야 되는데 피고가 항변을 안 해요. 청구 취지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항변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본안에 대해서 아니 뭔 소리냐 그러면서 난 변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바로 변론관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한테 3천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단 말이죠. 이제 요런 걸 본소라고 그러고 요런 걸 반소라고 그러는데 반소를 피고가 이제 원고한테 청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매매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 그랬을 때 이게 소가가 한 2억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러면은 물론 매매 계약에 2억짜리를 3천에 사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랬을 때 요거 때문에 옮겨줘야 된단 말이죠. 옮겨줘야 돼요. 요거 때문에. 왜냐하면 단독에 있으면은 이게 거의 신급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처럼 합의해서 여러 사람한테 사건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리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옮겨줘야 되는데 요때도 가만히 있으면은 내비둔다는 거예요. 변론관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요 지점에 대해서. 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건 뒤에 다시 나오니까요. 청구 취지 확장, 반소 등 그때도 변론관할 생긴다.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금방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 변론을 구술로 했을 것 그랬단 말이죠.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 변론을 구술로 했을 것 그랬는데, 자, 첫 번째 반가로 1은 이제 본안이라는 말을 서술하고 있는 거고요. 본안이라는 말. 그 다음에 반가로 2는 그게 이제 변론이라는 말을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이제 본안에 관하여, 근데 본안에다 동그라미 치시면은요. 그 줄 끝에요. 피고 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청구가 이유 있느냐 여부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의 진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요? 청구가 이유 있느냐. 거기요. 박스를 치시면 되고요. 본안이란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진술하든 법률상 진술하든 괜찮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건 실체사항이란 말이죠. 실체사항. 그래서 밑에 줄에 실체사항에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절차사항에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러니까 실체사항에다가 해야 되니까 절차사항만 했을 때는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기피 신청, 기일 변경 신청, 소각합 판결 신청 등은 본안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할 위반한 경우에 소에 들어오자마자 딴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변론 관할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거기 문제 표시를 하시고요. 문제는 하는 부분부터요. 자, 피고가 단지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하고 청구의 원인에 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경우에 변론 관할이 생기는가 그랬어요. 피고가 단지 청구기각 판결만을 구하고 청구의 원인에 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답변서를 내면서 반대 신청을 하면서요.
청구기각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이게 왜 원고 청구가 이유인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를 단지 청구기각 판결만을 구하는 상태를 요거를 과연 본안에 관해서 변론한 걸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청구의 당부에 관해서 얘기한 걸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 줄에 보시면요. 통설 이렇게 나오죠. 통설은 긍정한다 그랬고요. 반대설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정설이 이제 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거기 줄을 쭉 쳐놓으세요. 형식 각조 4번에요. 형식적 기준으로 기각에 관한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피고의 관할에 관한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피고에게 불이익이라는 취지이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뭐 그게 자료에 있긴 있어요. 자료에 있는데 김홍규 교수님 교과서 좀 옮겨놨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피고의 청구기각 신청이 단지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을 신청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안 변론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반대 신청이죠. 판결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본안 변론을 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근거가 없더라고요. 근거가 없이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시훈 선생님이 거기 각주에다 써놓으신 그 취지 그런 내용이더라 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학설의 내용으로 쓰셔야 돼요. 학설의 내용으로. 자,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통설은 그게 이제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게 청구기각만을 구한 경우가 또 딴 데서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거를 거기 책 윗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두세요. 변론 관할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통설이 긍정을 하고요. 부정을 하는 게 소수설이고요. 이렇게 있고, 즉 청구기각만을 구한 경우요. 두 번째는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예요. 자,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신급의 이익 때문에요. 그러니까 반소에 대해서는 1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니까 원고로서는 신급의 이익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급의 이익을 처분해 주려면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원고 동의가. 근데 문제는 동의가 필요한데 요때 이의 없이 응소하면 된단 말이죠. 원래 이의 없이 응소하면 괜찮아요. 근데 요때도 청구기각만 구하면 반소에 대해서 청구기각만 구하면 이의 없이 응소한 걸로 즉 동의간주가 되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600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판례가 부정을 해요. 요게요. 요거를 412조를 보시면은요. 412조의 반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412조의 반소의 제기. 그래서 지금 이게 항소 파트거든요. 반소는 상대방의 신급의 이익을 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로 간주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구기각만 구한 경우에도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판례는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요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백간주에서 나와요. 자백간주에서 청구기각만 구한 경우에 명백히 다툰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거는 페이지 396페이지에 있고요. 요때도 부정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세 개를 정리를 해두시고요. 거기다가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나중에 보실 수 있게요. 자, 그래서 그거를 99페이지 위에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99페이지 위에다가 간단하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론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변론. 쓰시느라고. 자, 이제 변론이라는 게 이제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라고 그랬는데 본안은 그렇고 변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자, 본안에 관한 변론은 뭐냐면은 첫째 줄에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적극적 그랬어요. 출석, 구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적극적 출석, 구술. 그래서요. 밑에 줄 보시면은요.
비록 본안 변론을 위하여 준비 서면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때에 그것이 진술간주가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다툼이 있음 그랬는데요. 뭐 그냥 그거는 각주 1번에요. 80403 그랬어요. 80403 그러고서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요. 현실적 진술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현실적 진술요. 그러니까 이 변론관할이요. 이게 변론을 해야 되는데 변론을 한다는 게 불출석했거나 출석했어도 변론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진술간주가 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다 발생 안 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리를 하자면요. 불출석했거나 출석 무변론이거나 진술간주거나 다 불발생한다는 거고 거기 80403을 보시면은요.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 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자, 피고의 불출석에 의해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다툼이 있다라는 거는 거기는 이렇게 X표를 치시고요. 그냥 그 판례하고 우리 학설 이렇게 본다 이렇게만 그냥 쓰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피고의 관할 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이게 또 요건으로 돼 있죠.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요. 첫째 줄에 관할 위반의 항변은 둘째 줄에요. 묵시적이라도 상관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부로 변론을 하면요. 자, 일은 관할권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조건으로 줄을 치시고요. 변론 거기 줄을 치시고 끝에 항변이 있는 것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고가 응소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 좀 불명확하다. 근데 혹시 있다면 있는 것을 내가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없다라고 봐야 되는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관할 위반 항변이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졌을 때는 관할 위반 항변이 있는 걸로 취급해서 원칙적으로 이송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송 신청권은 없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1심 끝나면 하자 다 치유되고 411조 때문에 그거를 상소 이유로 제시를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효과를 보시면은요. 자, 동그라미 1 하시고 저기 둘째 줄에 중간에요. 동그라미 1. 관할 위반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그랬고요. 그죠? 변론 관할이 생기면은 관할 위반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피고의 관할 위반의 항변은 허용 안 된다. 거기다 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요. 동그라미 2.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동그라미 3. 소취하 또는 각하 후에 다시 제기하는 제소까지는 효력이 안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론관할 생기고 나서 만약에 원고가 소취하를 했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원고가 다시 제소를 했을 때 그때는 또 변론관할 그때 생긴 게 다시 또 효력이 미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관할 위반은 관할 위반인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관할권의 조사 그러고서 직권조사가 나와요. 직권조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요게요. 견해 대립이 있어요. 견해 대립이 있고 이순 선생님이 여기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쓰시면 거기다가요. 둘째 줄에 자, 이게 관할권은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관할권 유무는 둘째 줄에 직권조사 사항이다. 거기를 박스를 치시고요. 위로 빼셔가지고요. 견해 대립 유 이렇게 쓰시고요. 견해 대립 유 있다 그렇게 쓰시고요. 이시훈 선생님 페이지 177 이렇게 쓰시고요. 항변 사항 슬래시 줄 그시고 임의관할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속관할은 분명히 강행 규정이란 말이죠. 강행 규정인데 문제는 임의관할 이거 임의관할도 직권조사 사항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시훈 선생님도 이걸 나중에 항변 사항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안 그러고 나중에 이제 소송 요건 나올 때 나와요. 근데 견해 대립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저 자료지면 놨는데요. 그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항변사항이다. 임의관할은 임의규정이고 그 다음에 항변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속관할은 강행규정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요렇게 머릿속에 그냥 담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직권조사사항이라 그래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왜 임의관할은 그럼 직권조사사항이냐? 이제 이시훈 선생님 취지는 뭐냐면 피고가 항변을 하든 말든 어쨌든 직권으로 조사해 놔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신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직권조사사항이라면 그런 말은 필요 없단 말이죠. 법원이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는 의미라면.
근데 이제 원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거는 직권으로 문제 삼아서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게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직권조사사항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임의관할은 직권조사사항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셋째 줄에 자, 임의관할에 관하여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이 그거를 지금 직권조사 사항이며라고 쓰시다 보니까 그러면 임의관할에 대해서는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해서 그럼 이송 바로 해버리면 되겠네? 이런 논리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이 그거를 절충해 갖고 쓰신다는 게 임의관할에 관하여는 변론관할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밑에 줄에 변론기일을 그래도 정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송시키지 말고 전속관할 위반처럼 바로 이송시키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일단 변론을 열어서 피고가 응소하는지 변론관할 생기는지를 일단 봐야 되니까 기일은 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면 항변사항이라는 거예요. 항변사항. 자, 그래서요. 그 밑에 줄에요. 보시면 그 흠을 상소심에서는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제1심에 하나여 조사 그랬어요. 그 흠을 상소심에서는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제1심에 하나여 조사 그랬고 411조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전속관할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은요. 관할 위반의 본안 판결을 한 경우라도 그 흠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요. 411조 단서에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상고 이유로도 있어요. 412, 거기 424조 1항 3호 그랬는데 그 절대적 상고 이유거든요. 그래서 3호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항소 사유도 되고 상고 사유도 된다. 그래서 상소심에서도 이를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1심에서만 조사하면 되고 1심에서만 문제 되고 그 다음에 전속관할은 다 그 위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관할의 정도 자료 그랬어요. 거기 넘어가시면은요. 거기도 몇 군데만 줄을 치시면 돼요. 양가로 1번에요. 자, 관할이 이거는 지금 양가로 1하고 양가로 2는요. 뭐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 첫째 줄에 보시면 관할이 청구의 종류나 법적 성질에 의해 정해지는 때 그랬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에는요. 관할이 청구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법원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1하고 2가 지금 서술된 게요. 자, 그래서 청구의 종류나 법적 성질에 의해서 정해지는 때는 그 종류나 법적 성질은 거기를 박스 치세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거기 박스를 치시고요. 거기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서 주장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청구 취지 보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서 얘기하는 사실관계 그 두 가지를 봐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관할권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얘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소재지다 그러면은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소송이다 그러면은 거기 뭐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가는 그 안에 봐야 안단 말이죠. 안에 청구 취지를 봐야 이게 부동산에 관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건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요. 원고가 밝힌 그 청구의 성질에 관한 법률적 견해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요. 거기까지 참작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채권인데도 원고가 물권이라고 서술할 수 있잖아요. 청구 원인에다가 그러니까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해갖고 자기가 분명히 채권에 의해서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무슨 뭐 소유권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 견해까지는 참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소송을 이론에서 그 일분지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은 그런 전제 하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청구가 특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자기가 그 권리군거 규정이 어디인가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그 권리군거 규정이 어디고 내가 지금 어떤 실체법상 권리에 의해서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하거든요. 밝혀야 청구가 특정이 돼요. 그리고 그 청구를 특정한 그 특정에 대해서 법원이 원칙적으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소송법설에 의하면 그런 걸 밝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분지설이든 2분지설이든 그렇지만 구실제법설에 의하면 법률적 관점을 분명히 그러니까 소송법설에서 말하는 법률적 관점, 즉 구실제법설에 말하는 실제법상 권리 요거를 밝혀야만 하고 그거에 구속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소송법설의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주도 보시면 판례가 없죠. 독일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소송물 이론할 때 아주 자세히 볼 거예요. 소송물 이론은요, 한 번 해두면 아주 편하거든요. 자, 관할이 청구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법원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그랬어요. 그때는 위에는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에서 밝힌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판단하면 된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 그랬어요. 증거조사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예를 보시면요. 피고가 그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 거소, 재산이 있느냐. 요거는 증거조사 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양가로 3번에 관할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끝에요. 원고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과 관할 원인 사실에 대하여 입증 책임 그랬어요. 원인 사실에 대하여 입증 책임. 그리고 하지만 끝에 법원도 직권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전속 관할의 전부는 직권 증거 조사 사항이지만 직권 증거 조사 사항 임의 관할에 대해서는 밑에 줄에 다툼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송 요건이니까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고요. 어쨌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 결정을 언제를 표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느냐. 만약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제 어디까지가 원칙이냐 하면 그 양가로 1에서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까지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요. 처번에 법원에 관한 소를 제기한 때를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양가로 1 첫 번째 패러그래프까지가 거기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예외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 부분이 하자치유 부분이에요. 하자치유. 자, 그래서요. 자, 원칙은요. 첫째 줄에 소재기한 때를 표준 그래요. 33조. 그거를 관할의 항정이라 그래요.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간다라 그래서 항정이라 그래요. 밑 끝에 있죠? 관할의 항정. 소를 제기한 때 표준. 고기를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이 관할 항정이에요. 원칙이 관할 항정. 그래서 그러니까 변하면 그게 예외겠죠. 변하면. 가다가 변하면요. 그래서 첫째 줄에요. 토지 관할의 원인이 되는 그랬고요. 밑에 줄에 소재기 후에 변경되어도 소재기 당시에 관할권이 있는 이상 관할에 아무 영향이 없다. 거기 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조 병합 청구의 재판적의 경우에 그랬어요. 25조 그러니까 뭐 격관적 병합이라든가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 둘째 줄 끝에요. 본소가 없어져도 일단 적법하게 계속된 병합 소송, 반소, 독립 참가 소송 그런 경우에 관할권에 영향이 없다.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소하고 반소하고 있다가 본소만 날라갔다. 그래도 반소가 원래는 거기 법정 관할이 없었다 그랬어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날라갔어도 본소가 날라갔어도요. 그 다음에 예외는요. 첫째 줄 끝에요. 관할 항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단독 사건의 경우이다 그랬어요. 관할 항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단독 사건의 경우이다 그래서요. 첫 번째. 단독 판사의 본소 동그라미요.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데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반소 동그라미요.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청구 취지 확장 거기 박스요. 이것도 좀 전에 얘기한 거죠. 합의부의 관할이 된 경우. 그래서 거기요. 합의부로의 이송 원인 그랬어요. 이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자치유는요. 둘째 줄 끝에요. 소재기 시에 관할이 없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종 시까지 사이에 관할 원인이 만약에 생기면 관할 위반의 흠은 치유된다 그랬어요. 하자치유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조사의 결과 그랬는데요. 자, 이 조사의 결과도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소송 요건 이제 당사자 부분 가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결국은 소송 요건 흠결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형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른 소송 요건 흠결일 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 각하를 하잖아요. 부적법 각하하고 그 전에 뭐 보정 명령을 바라고 일단 보정을 불응하거나 보정 불능이면은 각하를 한다 이렇게 가고 뭐 요런 논리대로 간단 말이죠. 그다음에 다툼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눠 갖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요. 그런 논리대로 가지만 이제 이송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서술이 잠깐 다른 거예요. 자, 첫째 줄 끝에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면 이거는 언제나 공통되는 거예요. 중간 판결이나 종국 판결의 이유 거기서 박스를 치시고요. 에서 이에 대한 판단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요.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그랬고요. 밑에 직권 이송 박스 치시고요. 관할권 없으면 직권 이송 34조 1항 그랬고요. 그 다음에요. 관할 위반을 간과 판결한 경우 그랬어요. 간과 판결한 경우에 우선 임의 관할 박스 치시면요. 흠의 치유 그랬고 역시 또 411조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속관할 박스 치시고요. 밑에 상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송요건의 경우 항상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눠서 정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만 익히시면 돼요. 그러면 효과에 대해서 쭈르륵 쓰실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이송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송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송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이송의 원인 그 10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34조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2번 그래갖고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재량 이송 그랬고요. 그래서 1번에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있었고 2번에 지법 단독 판사로부터 지법 합의부로의 이송 이렇게 있었고요.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그랬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예요.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예요.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하고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하고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요. 자, 의의를 보시면은요. 자,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거의 이제 두 줄이 개념이에요.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 그랬어요. 자, 재판에 의해서 이전하는 거예요. 재판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거기 고줄 끝에요. 관할 위반의 경우에 거기서부터 취지예요. 관할 위반의 경우에 두 줄 내려가셨어요. 소송 경제의 도움 그랬고요. 그 다음 끝에 줄에요. 관할 위반이 그 줄 끝에요. 관할 위반이 아닌 경우라도 소송 촉진과 소송 경제의 건지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 그랬어요. 그게 취지예요. 그러니까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소송 경제가 취지고 그 다음에 관할 위반 아닌 경우에도 소송 촉진하고 소송 경제가 취지다 그랬어요. 거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송의 종류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상급심에서 이송 거기 10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첫째 줄에 이송에는 제1심 소송의 이송 이외에 상급심에서 하는 이송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줄을 치시지 마시고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심 판결이요. 전속관할 위반하면 이게 직권조사 사항이잖아요. 전속관할 위반해서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판결을 내리면 이게 상소가 됐어요. 항소가 됐는데 항소가 돼도 이게 하자가 치유가 안 되잖아요. 하자가 치유가 안 되니까 2심에서 판결을 할 때는 이거 원판결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원판결 취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항소 인용이라고 부르는데 원판결을 취소하는 걸 항소 인용이라고 그래요. 원판결을 취소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내가 판단할 건가? 아니면 저번에 우리 봤죠. 부적법 각하하다고 해서 소각화 판결을 해서 그걸 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원칙적으로 환송한다 그랬어요. 그죠? 원칙적으로 환송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에 심시 충분히 됐던가 이랬을 때는 자판을 한다 그랬는데 그 경우와 함께 병렬적으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경우가 뭐냐 하면 요 경우예요.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전속관할 법원에 옮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옮겨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항소 인용한 다음에 이송하는 경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상급심에서 이송, 그게 이런 거예요. 상급심에서 하는 이송. 거기 그래서 419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바로 418조 우리가 봤던 그 소각과 판결을 깨는 경우 필수적 환송 원칙 그 밑에 조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항소 인용하는 판결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건 나중에 또 보시고요. 여러 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구별 개념이 이제 양가로 2번에 써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부고 그 다음에 소송기록 송부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소송기록 송부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송이라는 거는요. 첫 번째 줄에 재판에 의한 사건의 이전이에요. 재판에 의한 사건의 이전이고 둘째 줄에 법원의 교체 내지는 변경이에요. 자, 그런 개념을 놓고요. 2부와 그럼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랬어요. 자, 2부는요. 첫째 줄에요. 같은 법원 내의 단독 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의 사건의 송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변경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의 변경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1민사합의 제1민사합의부에서 뭐 제2민사합의부로 옮겨준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건 그래서 뭐냐면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은요. 그거는 사무분담의 재조정이라는 거예요. 사무분담의 재조정. 관할 문제가 아니고요. 관할은 뭐예요? 재판권 분담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사무분담이래요. 사무분담. 사무분담의 재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송 결정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보시면은요. 넷째 줄에 같은 지방법원 안의 본원과 지원 간의 사건의 송부. 그거는 밑에 줄에 소송 이송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본원하고 지원하고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그거를 별개의 법원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송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관할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기록송부라는 게 있는데요. 둘째 줄에 거기서 문제 표시를 하시면은요, 상소, 항고를 잘못한 경우 또는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상소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소장은 원래 항소를 하면 상소장을 갖다가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원심법원에 안 하고 상소심에다 제출을 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 판례는 일관하여 다음에 한번 인용 부호를 해보세요. 대법원에 특별항고 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고등법원에 일반항고를 하였을 때에 항고장 접수를 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 그랬어요.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해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다음에요. 거기서부터 또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항고 제기의 효력 발생은 기록 송부에 의하여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때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러니까 소송 기록 송부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때이지 이송의 경우처럼 처음 항고한 때로 소급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왜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항고도 이제 뭐 보통 항고가 아니고 뭐 어떤 다른 항고라면 여기 이제 특별 항고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간 제한이 있단 말이죠. 기간 제한이 있는데 요거를 이송으로 처리를 해주면요. 나중에 이송의 그 효력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소를 제기했을 때로 모든 게 다 소급해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송을 해줘도. 소송 계속이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항고라면 보세요. 항고의 경우에 만약에 이송으로 항고를 잘못했다 그랬을 때 그게 이송으로 인정이 되면 맨 처음에 잘못 항고를 제기했을 때로 그때로 시기가 소급하기 때문에 기간 준수의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기록송부로 처리를 하면서 그걸 언제로 효력을 발생시키게 하냐면 기록 접수된 때로 한단 말이에요. 기록송부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못돼갖고 옮기니까 어때요? 자기 기간 준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간 준수를. 잃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간 준수 이익을.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소급하느냐 안 차이는. 그러니까 송부를 할 때하고 기록 송부요. 기록 송부할 때하고 이송할 때가 있단 말이죠. 송부를 하면 기록 접수 시에 항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항고 효력 발생이요. 요때 기록 접수 시 하는 거고 이송은 원래 항고 제기 시 할 거란 말이에요. 이송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그죠? 요 차이라는 거예요. 요 차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리하잖아요. 불리하고 이렇게 되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시우 선생님이 여기다 쓰신 거는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기간 준수 여부. 왜냐면 특별한 거는 일주일 안에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449조 보시면은 일주일 안에 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 안에. 그냥 되도록이면 뭐 이 법원에서 이 법원으로 옮기다 보면 일주일 넘어가겠죠. 그럼 특별한 거 결국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고기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10분만 쉬시겠습니다.